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6월 13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이 작업실을 좀 옮기려고 해서 또 그 관련해서 향후 한 달간 정도는 좀 가끔 이빨이 빠진 듯이 영상이 좀 듬성듬성 이렇게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이재명 경제 영토 확장 의미는. 오늘 오전에 대기업 5개 총수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최전방 비룡사단을 25사단인가요? 비룡사단 전방 초소 부분을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부분을 방문해서도 또 유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제 그런 일도 있었죠. 대북 확성기 방송 우리가 중단을 했죠.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작년에 윤석열 때 계속 상황 악화를 시키면서 했었죠. 먼저 5월달에 강화도에서 대북 단체를 활용해서 그것 또한 정부의 지시나 종용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되는 의혹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표현의 자유가 국가 안보에 앞선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환경에서 적용되는 규칙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 기준이. 어쨌거나 그걸로 시작됐고, 북한이 똥물풍선 보내기 시작했고, 군사 합의 우리 쪽에서 파기했고, 그 다음 확성기 방송 시작했고, 뭐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션 된 거였거든요. 상황이 악화됐던 건데, 그것을 우리가 중단을 했고, 아마 삐라 풍선 보내는 것도 중단을 했죠. 그거는 지금 경기도 같은 데서 나서서 지자체에서 못 보내게 한 이후에는 그런 의혹이 이번에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외환 유치 그 관련해서요. 즉 뭐냐, 우리 군에서 북한 탈북자 를 대신해서 우리가 보냈다. 그 의혹이 분명히 있는 거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에도 무인기도 보냈잖아요. 여러 차례. 자, 그런 맥락이 있고, 또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는 우리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북구 항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산이라는 지역에 가서 산업은행 이전권을 누르면서 해양수산부 이전, 그리고 현대상선을 옮기겠다. 현대상선도 동의했다. 이거는 북구 항로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이재명 혼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항로가 개통이 되려면은 그게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대표적인 게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화해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항로를 또 유럽의 나라들이 적극 이용하도록 유럽 정부도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풀어야 돼요. 이런 부분, 이것은 또 과거부터 또 중국이 관심을 가져오던 사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열릴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전제가 있었어요.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으면서 운행 가능한 이제 시간이 많아진 거죠, 날짜가.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접수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각자 가진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열리게 되면은 우리한테 가장 유리하게. 지금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더 이상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가 꼼꼼하게 행정만 잘 살피는 게 아니라 국제관계의 흐름에서도 눈이 튀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부터 계속 쌓아 올린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도 자신의 때에서 자기가 통일 대통령, 최소한 남북 소통 대통령, 통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의 시대적 흐름에 위치해 있다. 그 시기에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것은 엄청나게 조바심이 난다. 이런 느낌까지 될 정도거든요. 반드시 된다.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가 첫 번째 행보를 한 게 뭡니까? 바깥의 행보를. 대통령실 바깥에 한 게 증권거래소 방문했던가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안받고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불공정 거래 단속하는 부분 하고 배당금을 올린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 정권 시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 코리아 리스크 때문에 국제 수준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기를 지금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부동산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거의. 현상 유지 아니면 경제가 발전하는 정도에 따라서 물가 인상률 정도의 인상.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대신 정시가 괜찮다. 이것은 당연히 합당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반도 소통이 강화되고 한반도가 소통이 되면 당연히 대륙과 해양의 연결로서의 가치가 급폭등하게 될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한국 기업들이 북한의 인프라를 투자하는데 동원될 것입니다. 남한의 아파트 건설 경기가 빠지는 부분이 부동산이 활황이 안 되면서 빠지는 부분이 북한 개발로 상쇄되고 충분히 남을 거예요. 그러면서 체제를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계속 부동산을 가지고 내 자산을 증가시키는 용도로 쓰고 또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은 빈부차가 계속 벌어지고 사람들의 민심이 이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가능성이 있어요. 남북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은 세계사적 흐름과 상관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화해부두와 연동이 돼 있고 거기에는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있구나. 국내를 포함해서. 자, 이런 것들이 미루어 짐작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 차례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 그 말씀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오늘 경제단체장들하고 대기업 총수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이야기 다 하죠. 규제 완화, 의견 달라.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 외에 추가된 내용이 이겁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내용이죠. 또 외교 안보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의 경제 영토라고 하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도 주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적당한 수준에서 국제 수준의 그 자유도를 주면서 규제 같은 걸 완화하면서 그거는 대통령이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따라가 줘야 되니까 노동정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한 선에서 하되 무리수를 제거하는 선에서 하되 그것은 이미 많이 제거되어 있으니까 덧붙여서 한 게 경제 형태를 확대해서 여러분이 장사할 수 있는 지역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북극 항로랑 바로 전달되는 내용이고 북극 항로는 물류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여태까지 사업을 못하던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쭉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북한과의 소통을 뭔 의미하느냐? 러시아와의 소통을 의미해요. 몽골과의 소통을 의미하고 시베리아 철도를 따라서 이어지는 또는 북극 항로를 따라서 이어지는 천연 자원들의 보고와 연결되는 것이고 중앙아시아, 동유럽 그리고 유럽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는 많은 거점들은 여태까지 개발의 혜택을 못 보던 곳이에요. 누군가 기회를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 영토죠, 그게. 그게 이재명이 처음 꺼내는 이야기냐? 절대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던 거예요. 즉 남북 소통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코 대통령이랑 미국, 일본, 중국 다음에 체코랑 경상 통화를 했고 그 다음 베트남이랑 경상 통화를 했거든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중국, 일본은 인사치레라도 해야 돼요. 말할 게 없어도 통화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체코와 베트남은 다르다. 그것이 이런 것과 연계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여러분한테 그걸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세계가 새로운 경제의 성장 지역을 또는 성장 루트를 찾고 있다고 봤을 때 북한과 남한이 소통이 된다는 것은 남북 교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남북 교류를 훨씬 넘어서는 세계적 교류의 장이 열린다는 의미하고 거기에 에너지 산업의 체질까지 전환되면 우리 그래서 기후 에너지 부서 만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관들 임명할 때 에너지 전환 시스템 전환 전문가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전문가 안보실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이런 맥락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재명은 진짜 말을 하고 싶어서 조바심이 나서 최대한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언론들은 그걸 그만큼 보도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은 이게 체코가 아니고 베트남 국가 주석과 통화를 했다. 25분가 보통 20분 30분 하는 것 같아요. 요 하루 전날인가 체코하고 통화했죠. 제가 이것을 보는 것은 심지어 노태우 때부터 시작한 북방 정책 그걸로 시작된 거예요. 예.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서 쭉 들어와서 했던 게 북방 문재인 때 특히 동국권의 영향력을 많이 넓혔습니다. 체코, 폴란드 뭐 이쪽으로 헝가리. 그때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들 국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향후 시베리아 유통망이 열렸을 때 유럽 시장을 위한 현지 공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술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체코가 우리 원전 사가지고 갖고 폴란드가 우리 무기 많이 사갔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기술을 받고 싶어요. 유럽한테는 안 주는. EU도 가입하고 나토도 가입하면서 유럽이 원하는 험한 일은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줄 수 있는 거는 안 주잖아요. 터키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계열의 인종들을, 즉 슬라브 인종들을 전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감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형식적인 민주주의, 국내 한 나라 내의 민주주의 체계도 그런데 국제 관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터키도 안 되는 거예요. 터키도 그걸 기대하고 미국 핵무기도 갖다 놓게 하고 또 뭡니까? 나토도 가입했지만 결국 유럽이 마음을 안 열어주거든요. 예, 슬라브족도 안 되는데 터키는 뭡니까? 이슬람이잖아요. 나토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극복돼야 되고 그 기회를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그때. 특히 문재인 때. 그 유럽이 안 해주는 역할을 EU가 못 해주는 역할을 EU가 왜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왜 발생했느냐. 다 유럽에서 세계 최악의 전쟁이 사망자 기준으로. 유럽 내 국가들 간에 불평등이 존재했다. 성자 독식이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을 무시했고 깔아뭉갰다. 그래서 그들이 반발한 것이다. 그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런 걸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들은 조금 감내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좀 북돋워 주자. 그게 EU의 탄생 배경입니다. 근데 내용상 안 그래요. 그게 미국의 이권이 또 희한하게 가입되는 나토라는 것과 중첩되면서 묘하게 이끌어지면서 뒤틀려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잘 안 된 거예요. EU의 원대한 꿈은 그 빈자리를 우리 한국이 대신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동유럽판 베트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가 지금 성과를 따먹을 때가 온 거잖아요. 왜? 그게 되려면 러시아하고 미국이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시베리아가 열리니까. 연결망이. 지금 중국이 1대1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은 미국도 이만큼 긴장하지 않아요. 중국이 올라왔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운때를 이재명은 늦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남방정책이라는 부분도 있죠. 베트남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공을 들여왔고, 바이든 때를 보면은 바이든 인정을 합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남쪽에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인기가 더 많다.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입장에 미국은 힘이 빠진다. 그 자리를 한국이 대신 해달라. 거기서 일부러 또 배제되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를 점령했었잖아요. 그 지역을. 당연한 겁니다. 대만이 이상한 거죠. 그렇게 점령 당해놓고 지금도 일본에 손 벌리는 거 보면은. 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 잡아주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는 걸 잘 아시죠? 그냥 이웃으로서 똑같이 대접하고 세계의 규칙을 적용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마음속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재명이 대기업 총수들하고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경제 영토 확장이죠. 저도 알기로 베트남에서 삼성과 관련된 매출이 GN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어젠가 며칠 전에 썼던 데이터 같은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출을 보시면은
중국이 1등 21%, 미국이 2등 16%. 중국은 좀 줄고 한참 때 비해서 미국은 좀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베트남이 3등입니다, 여러분. 일본보다 2배나 더 많아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핵심 부품을 수출하고 베트남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조립 생산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될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 체코를 비롯해서 폴란드나 유고나 헝가리가 이런 게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유럽 시장을 위해서. 그게 북방 정책이고 남방 정책이고, 이번에 이재명이 이야기한 경제 영토를 확대하는 것이 정치 외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기업을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베트남은 되게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옛날 전쟁까지 한번 했습니다. 중국에 뭐 힘으로 비할 바는 아니죠. 1대1로 못 붙어요. 그렇지만 중국을 불편해합니다. 그게 중국의 큰 패착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걸 중국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도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틴도 뭐 그렇다고 중국하고 안면 몰수하고 지내는 건 절대 아니죠. 뭐 중국도 만나고 러시아도 만나고 하지만 러시아가 푸틴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왔을 때 이런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동중국, 남중국해 부분에 있어서의 베트남의 입장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러시아가. 견제하는 겁니다. 즉 베트남은 푸틴이 와서 뭔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중국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몽골도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몽골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불편해야 합니다. 중국을. 작년에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북한이 또 중국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면 국경을 접한 나라들 몽골, 북한, 베트남 주요 국가들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내몽골 문제 불거질 수 있죠. 만주가 되게 불안해집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 이민족들 독립바람, 티벳 이렇게 충분히 연결될 수 있어요. 지금 시진핑이 중국이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이웃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아는 거예요. 아, 중국이 미국 패권을 대신하는 새로운 패권국이 되면은 현재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 패권 구도보다도 더 안 좋아지겠구나 하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국가들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이. 왜? 우리 경제 영토 상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베트남은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자, 우리 대양 해군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갑니다. 필리핀은 이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고 한국의 비중이 자꾸만 높아질 거예요. 거기서 그런 것도 이게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의 미래에 대해서 득점이 될 만한 나라들하고 손을 계속 잡는 겁니다. 러시아, 한국. 물론 중국하고도 얘기 계속 하죠. 그 균형이 서서히 옮겨가는 거예요. 중국은 서서히 빼앗기고 있어요. 그게 몽골? 그건 일단 뭐라고 할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이 떨어져가는 게 컸어요. 푸틴의 힘을 봤거든요. 그럼 베트남? 몽골? 다른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자, 엊그제 K2 전차 2차분 수출권이 계약이 됐다고 폴란드하고 났어요. 한 9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북한이 중국을 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랄까, 너는 내 동생이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도와주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외교적 여건을 조성해 준다거나 생산 기술적인 여건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걸 안 해요. 그것을 세상에 바뀐 흐름을 러시아가 빨리 딱 캐치하고 제안한 거죠. 자, 체코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체코랑 똑같아요. 계약권을 발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하고 있잖아요. 체코도 그렇거든요. 원전 계약. 거기 법원에서 들비를 잡힌 부분이 풀리는 것을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하고. 한국 해줄 수 있는 건 많아요. 중국이 안 해주는 걸 해줘요. 중국보다 높은 기술을 줘요. 예를 들어서 K2 전차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K3 전차를 30년에 낸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수소 연료전지하고 하이브리드로 된다는 거, 그거랑 디젤이랑 하이브리드로 된다는 것을 이미 공표했어요. 그것도 윤석열 탄핵되는 이후에
파면된 이후에, 즉 그것은 우리한테 K2 전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술은 이미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렇지만 세계 시장에 서방권에 내놨을 때 최고의 전차예요. 그걸 K3 전차 기술을 안 준다고 해서 폴란드가 거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고마워해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K3가 되면은 수소 연료 전지 기반도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산업 기반을 올리자. 다른 큰 안목에서도 한국이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런 데처럼 우리를 하나의 현지 생산 기지로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것을 고려하는구나. 우리가 줄을 잘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려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루마니아도 올라타고 막 이러겠죠. 헝가리도 올라타고. 그것은 러시아도 주지 않고 유럽도 고고한 유럽도 주지 않고 미국은 당연히 주지 않죠. 그들은 그 다음 기술도 없고 지금 주게 되면 최신의 기술을 공히 공유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기술적 역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게 나오겠구나. 한국이 줄을 잘 잡고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남중국해 한 축이 크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들어가서 개입해서 미국이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본질적으로 베트남과 되게 가까워지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부분하고 크게 상관이 있어요. 베트남 전쟁을 했잖아요. 필리핀은 과거 일본한테 지배당했을 때 미국이 해방시켜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미국의 영향이 강합니다. 근데 베트남은 그만큼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필리핀은 미국, 베트남은 한국, 그리고 한국의 해군 생각해 보세요. 남중국해 구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기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관계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디 줄을 대야 돼요. 어디든가. 그런데 그 지역의 강자로서 한국이 대두되게 되면은 균형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해 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야지만 자기들 공간이 나오니까. 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 정상 첫 통화, 뒤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서로 배려해 주는 겁니다. 당신 당선되고 나서 체코 원전 계약 발표한 거예요. 폴란드 K2 전차 발표한 거랑 똑같이 원전 넘어서 포괄적 협력을 하자. 이게 대해서 저는 체코가 엄청나게 반응했다고 봅니다. 예, 미국, 일본, 중국 다음에 체코랑 통화를 한 거예요. 자, 폴란드랑 이야기가 많이 됐어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군사 무기 몇십조 원 팔면서 거기 체코 후보로 올라오는 거고, 체코까지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은 주변에 다른 나라들 다 올라탄다고 봅니다. 예, 이게 원하는 원전 넘어서 포괄적 협력 이거예요. 이게 경제 영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륙국가거든요. 이게 활성화되려면은 시베리아 철도망, 북극 항로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러면 경쟁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가 모든 게 끼워 맞춰져 있어요. 이재명은 되게 문재인하고 비슷해요. 성격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똑같아요. 그의 말을 쫓다가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쫓다가 보면 어느 점을 지향하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되게 두 사람도 에너지가 많고,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러냐, 하고제비예요. 하고제비.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뜻이거든요. 원전 넘어 포괄적 협력 이겁니다. 딱 이게 네 번째 정상 통화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체코만 하는 게 아니라 동유럽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도 갈 수 있어요. 제가 그 물류망이 서로 뚫릴 거니까 중동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물류망으로. 그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어요. 딱 동유럽 국가들은 좋아요. 옛날부터 기계 산업 같은 게 강한 나라들이에요. 베트남처럼 금방 흡수할 수 있어요.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루트를 활용할 수 있다. 생산 기지화될 수 있다. 그들은 행복해하면서 그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유럽에 짓눌려왔던 자존심 회복에 슬라브족에 다시 한번 귀환이라고 할까?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네네네. 물론 당연히 이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전체는 덩치가 커집니다. 유럽조차도. 예. 자, 이런 것들이 그림에 들어있다. 이제 실행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쌓아왔던 빌드업이 이제 결과로서 나오려고 한다. 자, 그런데 이게 절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 여러분, 이거 존 F 케네디하고 후르시초프의 이야기인데, 이거 보면은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다룬 내용이 많아요. 예, 그게 세상에 무서운 겁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막 자기 비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미국은 절대적인 그 모든 것을 잘하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예. 자, 우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고 수준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특히나 이 민심의 여론의 역동성이라는 부분에서. 거기다가 시대가 바뀌었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10명, 20명쯤 된다고 칩시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따름이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지금 세상은 1 더하기 1은 1.5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방향을 틀면은 우리 여론은 다 따라와요. 근데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런 기대감조차 없어요. 네, 그래서 힘든 거죠. 자, 후르시초프하고 JFK가 만나서 우리가 지금 핵전쟁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쿠바 사태 났을 때입니다. 이걸 평화롭게 해결하자. 그래서 그때 JFK가 유명한 말을 했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봐야 된다. 그 말 했다고 총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남북 분단, 남북 통일, 교류 협력 이런 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언론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윤석열의 스타일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데, 그가 2022년 이제 한 3년 다 됐네요 벌써. 8.15 때 취임 100일에 기자회견 하면서, 그때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기자 만나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대한 구상, 북한이 핵 포기 선언만 하더라도 검증 절차 없이 북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지원해 주겠고 북미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뱉을 수가 있는 겁니까? 총 맞아 죽을 일이죠. 자기 지지자들한테. 구속보다 일절 없었죠. 네. 자, 그거는 미국이 시키니까 억지로 한 겁니다.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 세상의 흐름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JFK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본격화되고 있던 냉전 구도에서 덕을 보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JFK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밥벌이가 다 떨어지니까 기득권이.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윤석열이라는 위대한 영웅이 탄생해서 본인의 몸을 불태우면서 이런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엄청나게 줄여준 그런 좀 더럽지만 대단한 마중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JFK는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흐름이 안 맞았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그걸 한 거죠. 약간 뚱딴지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주위에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이상적이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일입니다. 당연히 전쟁보다 평화가 좋죠. 근데 세상이 그렇느냐? 안 그래요. 지금은 어떻느냐? 그때보다는 준비가 훨씬 많이 돼 있고, 지금 전 세상이 바뀌어 가려는 분위기가 미국, 중국의 어떤 태권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가 끼어들어서 다원하라는 대안을 낸 거거든요. 중국도 뭐 말 되네. 나도 뭐 전쟁으로 세상을 지배하긴 싫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미국한테는 탈출구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야 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 경제적 파이가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중국도 그래, 미국도 살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한반도라는 데서.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사서 삼경 할 때 보면은 삼경에 보면은 이제 역경, 즉 주역이 들어 있는데, 그게 제왕의 학문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책 뭐 다 있습니다. 밖에 요새 해설도 잘 돼 있고. 그거를 배우는 이유가 그게 뭐 점을 보는 거든지 뭐든지 간에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을 키우는 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점에 100% 동감합니다. JFK는 흐름을 못 맞췄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자기가 재임 기간에 인기는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선을 맞췄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릇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자, 노무현은 구석에 몰리자 자신의 죽음으로써 역할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흐름에서 내 역할이 뭔지를 죽을 때까지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대단할 거예요. 뭐 서민 대통령 이 정도 아닙니다. 자, 볼까요? 미국이 북한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보도하고 말거든요. 합참의장 신임 미 합참의장과 첫 공조 통화죠. 저 합참의장이 트럼프가, 이거 좀 된 뉴스예요. 트럼프가 임명한 것이고, 당연히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미 의회에서 청문회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똑같았습니다. 트럼프가 유세했던 이야기,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이 청문회 때 했던 이야기 똑같았습니다. 북한의 핵 전력과 사이버 전력이 고도화됐다. 저 결론을 이야기하면 협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압박하고 뭐 금수 조치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폭격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게 미국의 분위기예요. 자, 며칠 전에 철도 모스크바하고 평양 간에 4년 만에 재개통됐죠. 이 시점에 맞춰서. 네, 시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후속 기사가 나요. 항공편 확대도 논의 중. 이미 러시아 관광객들이 북한을 여행하고 올려온 아마 작년, 그러니까 북러 상호 방위 조약 이후에요. 그래서 북한의 명성지를 다루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가끔씩 찾아서 봅니다. 이게 왜 이 타이밍에 나오느냐? 이렇다고 해서 바로 통일이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되거든요. 지금 젤렌스키가 반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유럽이 적극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누르고 있어요. 강한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종전되라, 이스라엘 고하다. 이것은 기존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 젤렌스키 뒤에는 유럽 기득권의 정점인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타냐후 뒤에는 기존의 자금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유택의 자본이 있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거대한 힘들이죠. 애써 무시하면서 지나가고 있고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해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이렇게 질질 끌 수도 없지만 그게 아니면 전쟁이고 세계 전쟁이고 미국이 시간이 많이 없다는, 트럼프가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푸틴이야 뭐 장기 집권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트럼프는 한 1년 내에 결과물을 도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레임덕에 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현재 가장 강력한 동인이에요. 세상의 상황을 다음 단계로 올리는 데 있어서 크게 지금 작동하는 것인 트럼프의 시간 없음이에요. 네네네. 자, 이게 보여주죠. 트럼프 친서 전달 시도 북한은 거부, 한미 협력 필요한 시점. 그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은 뜬금없는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BC에서. 왜냐하면 트럼프가 북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윤석열의 내란 이후 전후로 해서 북한과 러시아, 미국의 공조 관계는 뚜렷이 보이거든요. 그걸 이재명이 모르겠느냐? 알죠. 미국이 선거와 관련해서 정보를 주거나 내지는 군부의 새로운 시도를 틀어막는 데 있어서 이재명 측과 긴밀히 협조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왜? 미국 이회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거기다가 푸틴도 동조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풀이를 안 해주는 따름이죠, 우리 언론에서. 자, 이제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죠.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지금 독특한 부분인데, 일단은 트럼프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네타냐후 혼자 망나니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트럼프한테 통화는 하고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했을 때 우리보다는 훨씬 미국 정가에 큰 영향력을 가진 네타냐후도 전화를 먼저 해서 알렸는데,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윤석열은 미국한테 통화했겠습니까, 여러분? 안 했지요. 예. 그의 운명은 그렇게 할 때 이미 정해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 대피해라. 이것은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다양한 시각 가질 수 있는데 분석을 안 해주니까, 풀이를 안 해주니까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생각을 만드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하고 이란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핵 협상이. 뭐 삐걱될 수도 있고 제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크라이나랑 똑같아요. 잘 안 됐을 때 네타냐후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활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둘 다 핵 보유국이잖아요. 이란도 이스라엘도. 빈틈을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미국 사람들의 안전만을 보장해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많이 안 도와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격 자체가 공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공습이 미사일을 이용한 거예요. 탄도탄 같은 거. 내지는 훨씬 안전거리 바깥에서 쏜 거예요. 제가 봐서는 탄도탄 이런 걸 많이 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이란이 한번 보복 공격을 통해서 극초음속 미사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공군기를 활용해서 그때는 미국도 도와줬습니다. 가운데서 공군기를 활용해서 이란 경계선까지 국경까지 접근해서 그래서 미사일 쏴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번에 이란하고 파키스탄하고 똑같죠. 그랬는데 제가 추정컨대는 그때 이미 러시아가 많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파 방해 같은 거 이런 게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이 되게 어수선하게 하면서 별로 효과 없이 돌아갔어요. 근데 일단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란이 매섭게 받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모사드의 정보망을 이용해서 요인들의 위치 같은 걸 골라서 잘 폭격을 했지만 그 정도 위력을 가지고 지하에 콘크리트로 방벽으로 막혀 있는 둘러쳐져 있는 핵시설의 본격적인 타격은 안 돼요. 그냥 요인 암살로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요인이 사는 아파트 그때 정확하게 맞힌 거예요. 여러분 그 아파트 건물이 폭삭 무너진 거 보셨습니까? 가져지고 폭격하는 거 보세요. 1톤짜리 폭탄 같은 거 떨어뜨리면은 10층, 15층짜리 건물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이란에 그런 거 보이던가요? 아닙니다. 훨씬 폭탄의 크기가 작았어요. 즉 이것은 멀리서 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왜? 지난번 실패했으니까. 러시아의 방공망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전자전 장비들이 확 돼 있으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신용 암살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것은 네타냐후가 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보복은 세게 올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많이 못 막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짓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공격의 내용은 주요 인사 살상이에요. 그 핵과학자 몇 명 뺀다고 핵무기 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네타냐후가 어떤 정치적 공간이 생기자, 그것은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자 바로 밀고 들어간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네타냐후의 정치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죠.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 사안은 예, 여기 마르코 루비오라고 미국 국무장관이죠.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미국은행이 손 안 댔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관여 안 했다. 지난번에 도와줬었거든요. 도중에서 또 이란이 반격을 가했을 때도 공중에서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들은 중동의 여러 기지에서 발진한 미 공군기들 격추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런 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란이 반격을 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약간 음모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네타냐후가 약간 낚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 이러면서 지금 젤렌스키 부분에 묻히고 있거든요. 살기 위해서 전 세계에 관심이 필요한 대표적 관종인 입장이 지금 젤렌스키인데 이스라엘 건 때문에 묻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서방의 언론들이 그것을 열심히 보도도 해주고 있지 않고. 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MBC가 오래간만에 해외 부분에 있어서 들을 만한 제목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새로운 전쟁을 찾으려고 해. 맞죠?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타냐후가 사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리 윤석열 같은 대통령을 맞이한 겁니다.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진 겁니다. 우리도 이번에 이제 제대로 특검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외환 유치권은 상당히 클 것이고 그것을 남북 관계를 순화시키는 기존의 강성 어떤 남북 전쟁에 대한
빨간색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많은 국민들이 그 다음 단계로 색깔이 옅어지는 것으로 충분히 작동하리라고 봅니다. 그 생각까지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머스크하고 이제 트럼프가 갈랐었다 이런 내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봐시거든요. 이걸 보고. 근데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스크하고 트럼프를 이야기하면은 머스크가 전 세계 그 경제계의 이렇게 되게 대표 주자로 미국 어떤 혁신의 대표 주자로 올라설 수 있게 도와준 게 트럼프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전 세계에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성숙되지 않은 전기차를 전 세계에다 관철시켰어요. 우리도 별다른 그거 없이 미국 말만 믿고 왜 문재인 때거든요. 받아준 셈이에요. 즉 이것은 미국이 전기차 화재 나는 거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결국 중국은 따라잡혔죠. 그때는 트럼프가 믿어줬고 머스크가 그것의 혜택을 본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을 전기차 시장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런데 몇 년 만에 중국한테 따라잡혔어. 자, 그래서 그런 머스크가 이번에 그런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번 트럼프에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의 의도는 그의 기업들을 다시 한번 점프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파토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머스크의 기업들이 제대로 처신을 못하고 있다. 그 혁신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 스페이스 X 계속 실패하고 있죠. 발사하는 거. 재활용 가능한 우주선. 우주 산업의 민간화를 부르짖었지만 그 대표 주자가 스페이스 X인데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머스크는 지금 전기차는 끝났단 말이에요. 시장이. 머스크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수소 에너지로 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머스크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서 크게 틀어졌다고 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보다. 계속 전기차도 잘할 수 있어. 다른 건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트럼프는 아니다. 나 시간 별로 없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재생에너지로 가야 돼. 너 준비한 거 없어? 아니야. 이게 난 준비한 거 없고 이게 더 잘 될 거야. 수소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액화하고 하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들고 돈도 아주 많이 들어. 우리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창원에다가 액화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기술적 단계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지면. 자, 그런 데서 큰 갈등의 불씨가 생겼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 혁신성을 잃어버렸구나. 머스크는 내 돈 많이 냈는데 앞으로 이게 주가도 지금 엄청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결정 다 맞았다고 봅니다. 뼈 아픈 결정이고 머스크가 날아감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애정은 트럼프가 더 각별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 한국이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생산 기지 오늘 나왔지만 체코, 베트남, 무엇보다 북한 그 세 군데를 활용하면 중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해당 시장의 코앞에서 그 외에 어떤 정치적인 명분을 미국한테 주게 되죠. 중국을 뛰어넘는 즉 새로운 미래의 세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유엔이나 또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등장하면서 미국이 그 판을 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자 25사단 비룡 전망대 여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이 그것도 충분히 많은 관심과 풀이가 필요한 언급이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처음에 일단 뭐 군이 지금 명예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급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강력한 군을 육성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지 싸움을 먼저 걸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거는 문재인 때 그 말을 했어요.
자, 문재인이 국방력을 신장시키면서 문재인 후반부로 가니까 우리 군에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누구랑 싸워도 안 진다. 북한하고도 안 진다. 핵무기만 아니면. 그래서 그때 문재인 때 그런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후반에. 평화를 지키는 국방이지. 싸움을 하겠다는 국방이 아니다. 즉 그것은 그때 군부에서 그런 기밀을 눈치챘다는 겁니다. 일부 그런 세력들이 남아있구나. 박근혜 때 조현천을 부추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군인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군 내부 세력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견제하는 언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오늘 그 이야기 평화를 지키는 국방력이다. 그까지는 문재인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가장 상수는 이건 제가 약간 제 뜻대로 풀이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력을 키워서 상대방이 나라한테 겁이 나가지고 한번 도전을 못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의 그 다음 단계는 아예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아까 대기업 총수들하고 만난 자리가 똑같습니다. 경제 영역을 넓혀드리겠다. 그게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가장 크게. 자, 군인 여러분들은 강한 군사력을 키워서 상대방이 함부로 우리한테 도전을 할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고, 정치인이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뭐냐? 정치 외교 환경을 지형을 바꿔서 아예 싸울 필요도 없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시대 흐름을 읽고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지금 주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북한 이야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한테 이야기한 경제 영역을 넓힌다. 그 1번이 어디입니까? 북한이겠죠. 노동력, 생산 단가, 그리고 남북이 이어점에서 오는 해상 세력,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접점이 되는 거, 길목으로서의 역할. 예, 여러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길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예, 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걸 봤더니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든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출처인지 까먹었는데 되게 유명한 중국 고전 쪽인 것 같습니다. 되게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어서 왕이 직접 찾아왔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병을 잘 고치니? 그랬더니 그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우리 형제가 다 의사인데 저는 그중 제일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했더니 우리 가운데 형님은, 바로 위에 형님은 병이 초기에 오면은 이 병은 이렇게 위중해질 수 있으니까 초기 증상을 보고 그 사람이 더 큰 병으로 옮아가지 않게 적절히 처방을 하십니다. 그럼 큰형님은, 근데 큰형님이 제일 훌륭한 의사입니다. 왜? 그 형님은 생활 습관만 보더라도 이 사람한테 이런 병이 생길 수 있겠구나를 간파하셔서 생활 습관을 고쳐줘서 그 병이 안 오게 합니다. 그게 1등입니다. 저는 상당히 중리산이하는 상태에서 환자가 나한테 오고 그걸 겨우겨우 살려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훌륭한 의사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둘째 형님, 첫째 형님은 훨씬 더 대단한 의사십니다. 자, 이재명이 바라는 게 그래서 국방력을 약화시키겠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판서를 읽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자, 그가 통일 대통령, 최소한 남북 소통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근데 현재 지금 시점이 소통 대통령, 남북 통일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지도자급으로 부상할 수 있는 지금 지정학적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가 거기에 줄을 대는 것이고 우리도 필요한 것이고 베트남이 그 부분에서 그 라인을 계속 잡고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죠. 그죠? 남북이 하나 되고 러시아랑 연결되고 그 다음 대만은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영향권 내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권, 베트남 우리 영향권, 그 다음 동남아 우리 영향권, 중국 포위되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개발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명분이 되는 겁니다. 이 해상 수송로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적대성을 버려야 되고 거기에 올라타야만 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원대한 것이죠. 우리는 5천만이고 남북 합쳐서 8천만, 중국은 14억, 15억이잖아요.
천세가 박수 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진도하겠습니다. 네.